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어, 오늘은 400회까지 왔네요. 400회 기념 특집으로, 뭐 특집이라 별거 없지만 그대로 평소와 똑같이 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여기 물집이 생겼습니다. 물집이 생겼어. 제가 원래 텔레비전 잘 안 봅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어쩌다 한번 보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또 유튜브도 잘 안 봅니다. 다른 사람 거 잘 안 보고 어쩌다 이제 제가 필요해서 찾을 때는 찾아서 보긴 하지만 그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헌재 봐야지, 국회에서 일어난 일 봐야지, 이 사람들의 역량 진단, 인사평가 이런 거 하려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이따 시간이 되면 쭉 그 과거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거나, 주로 기업에서는 인터뷰를 주로 했는데 이거 참 이런 일을 지금 한 두 달도 넘게, 뭐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입술이 터졌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지. 터져야. 내가 피곤해서 이거 힘듭니다. 어쨌든 뭐 저뿐만이겠어요. 지금 뭐 감기 드신 분들도 많고 다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제대로 잠 못 자고 뭐이 스트레스 받고 평소 일정과 좀 달리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어떻게든지. 자,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이질적인 생태계에서 조화로운 질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뭐 전시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잘 여러 전투가 있었지만 거기서 잘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도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문제죠. 제가 채팅창에 잠깐 썼지만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이 세 사람은 서로 세계관이 달라요. 그리고 이질적이에요. 매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뭐 협력하거나 대화하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뭐 이 서로 합의해서 뭘 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질적인 생태계에서도 서로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식은 이제 김재규 내란 목적 살인을 김재규가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죠. 박정희를 그냥 도저히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박정희가 결단을 내린 건데 법원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재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2011억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재심이 이루어진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인데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재규는 지난 79년 10월 20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경호실을 따로 둔다는 것은 이거 내가 늘 얘기인데 좋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경찰이 그걸 맡아야죠. 경찰이 한 팀이나 한 부서를 둬서 맡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 원수 피살 사건이었죠. 김재규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작년 4월 첫 신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이제 재심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이 박정희의 무도함과 이 시대의 감각에 떨어져 가지고 온 국민을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뻔했던 것을 막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최근 소식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우클릭했다. 이렇게 막 조중동이 까고 있고 일부 당내에서도 뭐 그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보수주의자예요. 물론 이제 아주 이렇게 그 좀 극단에 가까운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좀 부드럽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진보적인 사안을 택하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보수적인 사안을 택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수주의자의 원래 위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는 공동체보다 인간 한 개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예요. 나는 공동체를 더 중시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예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입니다. 김대중은 어떠냐? 김대중도 중도 보수입니다. 노무현 어떠냐? 노무현도 중도 보수입니다. 문재인은 어떠냐? 문재인도 중도 보수입니다. 이재명 어떠냐? 이재명도 중도 보수입니다. 문재인은 다만 무능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당신이. 남북관계를 보면 딱 압니다. 남북관계. 어떻게든지 남북이 서로 교류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기회가 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할 것도 필요 없어요. 정책도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에요. 우린 진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개발,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52시간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 개정 추진한다든지 상속세 완화 추진 등의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우클릭이라는 비판이 잇따라져 내놓은 반박이죠. 이걸 우클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주당은 진보당이 아닙니다. 진보주의적인 정책을 내가 아는 한 거의 낸 적이 없어요. 다 보수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지금까지. 민주당 안에서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진보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자꾸 떠드는 거예요. 이재명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유연한 보수주의자죠. 김대중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마찬가지고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뭐냐? 유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은 뭐냐? 김어준도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사람들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씨가 말랐어요. 왜냐하면 독재 시대에 극우 세력이 이 소위 조금만 진보적이면 빨갱이라고 해서 다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는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양날개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기본적으로.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지난 예전 강의에서 그 독일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그 극우 정당서부터 우파 정당까지 이렇게 돼 있나. 실제로 좌파 정당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지금 진보당 정도죠. 그건 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있는 정당입니다. 별로 그 정치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진보당은 아직도 있고 한석인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 없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인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 보수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정당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 지금까지 맡아왔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이재명은 진보주의적인
그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진보인 것처럼 보이도록 지금까지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왔어요. 글로벌하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독립운동가들이 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 대표가 주장한 쌍방 공격은 상속세 완화 방침을 두고 이날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이거 좋은 거죠.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일 경우 18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지금 물가가 이게 아마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상속세법을 아직도 안 만드는 거야.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정상화해야죠. 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독일로 따지면은 기독교 민주당, 그 CDU라고 그러죠. CDU라고 하고 기독교 사회당 있어요. 이 두 당은 서로 자매당인데 서로 항상 정책을 같이 쓰고 국가를 운영해도 같이 합니다. 그 선거를 해도 이 두 당이 거의 같은 그 선거 캠페인으로 같이 합니다. 기독교 민주당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또는 기독교 사회당 두 당이 합쳐서 기민련 또는 사민련 이렇게 말합니다. 기민련, 기사련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독일의 우파당인 기독교 민주당, 이게 이제 양대 정당이었어요. 저기 사민당하고 기민당이 양대 정당으로 끌고 왔죠. 독일을 지금까지 한 75년간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50년은 기민당이 집권을 했고 한 25년은 그 사민당이 집권해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23일 날 독일에 사시는 독일 이모님 얘기 들으니까 2월 23일 날 이제 연방 총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시 기민당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독일의 이 난국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기 총선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건 또 1시간 지나가는데 잠깐만 얘기하면 독일은 내가 유학 중인 80년대 후반 하고 90년대 초 이때까지가 80년대 독일이 좋았습니다. 70년대 아주 힘들었고 50년대 아주 힘들었어요. 독일은 전후에 10년간 엄청 힘들었죠. 그러다가 60년대 서서히 올라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대 때 70년대 와가지고 다시 에너지난 때문에 그 석유 파동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80년대 굉장히 독일이 좋았어요. 그런데 90년에 그 동서독 통일되면서 초기에는 좀 괜찮다가 그 통일된 기분 때문에 좋아하다가 나중엔 유럽의 병자가 됐어요. 90년 내내 90년대에서 내내 2000년 21세기 들어서까지도 그 유럽의 병자처럼 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독일이. 그러다가 이제 노동개혁도 하고 그 슈레더 총리가 노동개혁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났고 그다음에 그 앙겔라 메르켈이 기민당입니다. 그 기민당 총리가 그 최초의 동독 출신 여성 총리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살아난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한 15년간, 16년간 엄청난 독일 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아주 독일 사람들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독일은 다시 에너지난으로 아주 쫄딱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독일은 이렇게처럼 시대별로 어려웠다 좋아졌다가 또 어려워서 곤궁에 처하다가 다시 그 반전을 일으키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뭐랄까 습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지금 어려웠지만 어려워졌지만 이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로 어려워졌지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재기하고 그래 유럽 전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기합니다. 그 지금까지 한 70, 80년 동안 독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어려운 길로 지금 이제 이게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어떻게 극복할지는 두고 봅시다. 뭐 우리가 독일 걱정할 거 아니고 우리를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금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유능한 사람이 나라를 맡아야 되며 유능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유능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껴있으면 꼭 이제 사단이 납니다. 자, 윤석열은 그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를 통해서만 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가만 놔두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언제서부터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서부터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사법체계에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백 번 어떻게 했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원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털었는데 털 것이 먼지 한 톨 나오는 게 없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령관들 놓고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보니까 그 비상대권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야. 그게 확인됐죠. 비상계엄의 목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그 박세영 고검장이 지금 맡고 있죠. 특수본은 지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적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11일 무렵 윤 대통령이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재판 지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들이 지연했지,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서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백령도 가다가 그 불에 빠치거나 어떻게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사살하거나 무슨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2022년 대선 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서 무더기 기소를 실현하고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른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 대표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지금 재판을 5개지만 해야지만 판사들이 봐도 좀 이상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거를 특정해라. 지금 판사들이 다 그러고 있다고. 아니 이재명이 죄를 져서 기소를 했으면 공소장에 죄가 특정돼야 되는데 죄가 특정을 못해 얘네들이 지금. 그 특정하려고 그러면 엉터리로 돼 있지. 싹 다 엉터리를 조작하거나 증거가 없이 그냥 지 뇌피셜로 다 한 거야. 형사재판은 특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증거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물증이.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모든 문서주의를 하는 것은 그 문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막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검찰이. 그래서 지금 5개나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검찰은 김성훈 구속영장 3번째나 기각했습니다. 이 검찰 수뇌부가 범인인 것이 확실해졌죠, 이제. 3번이나 기각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로 넘겨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심각하죠. 얘네들은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수뇌부가 내란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서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전에 김성훈과 이경우를 이게 구속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윤석열 부부로 관역을 옮긴 명태균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본격 조사. 이 검찰이 창원지검에 있던 놈들이 이걸 어떻게 무마해 보려고 막 이러다가 그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원지검에 있던 거를 중앙지검으로 옮기고 창원지검에서 하는 건 창원 국가산단에 관한 산업단지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된 게 어떻게 빠졌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통화. 조국 수사한 김상민 검사를 조국 수사한 놈이 김상민 검사였는데 이놈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3개월 정직도 맞고 그런 놈인데 이놈이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김건희한테 읍소해가지고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이 아주 웃기는 놈이죠. 그래서 통화한 게 나와요. 김건희하고 통화한 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명태균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창원 의창에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정량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까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명태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옥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 김건희가 아니에요 선생님,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김건희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나왔어요. 명태균이 이렇게 대답.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선을 이미 점찍어 놨는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김건희가 완전히 이 국정농단을 한 거지. 최순실보다도 더 심한 거지 이거는. 이제 맛을 봐야 됩니다. 이놈들이. 자, 문재인